자, 다음은 이제 가족 구매 의사 결정입니다. 그새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봤는데 구매 의사 결정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구매 의사 결정. 이 가족 구매 의사 결정을 봤더니 이게 주기별로 어떤 그 소비 형태 패턴을 우리가 지금 봤잖아요. 근데 의사 결정은 구매 의사 결정 어떻게 일어나냐? 이건 분명한 거는 개인 소비자 그 구매 의사 결정은 완전히 다르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 구매 행동을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떤 면에서 어떤 방법이나 절차가 다르더라. 방법이나 절차 면에서 구매하는 활동 그 구매 결정하는 구매 의사 결정이 차이가 나더라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 구매에서 왜 그런 것들이 있느냐, 이거는 보게 되면 우리가 그 행동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가족 구매하는, 가족 소비하는 행동, 가족 소비 형태를 이해하는데 여기에 가장 큰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누가 참여하느냐, 그 결정. 누가 의사 결정을 하느냐, 그 의사 결정하는데 누가 과연 참여해서 의사 결정을 하느냐라는 거 첫째가. 왜? 가족은 뭐예요? 두 사람 이상인 거죠. 2인 이상의 집단이라 그랬잖아요. 혈연, 저기 결혼, 입양 이런 거에 의해서 형성된 두 사람 이상의 집단을 갖다가 우리가 가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두 사람 이상이니까 누군가가 한 사람이라도 의사결정에 참여를 누가 하느냐가 특징이다. 그래서 어떤 의사결정에 지배력을 갖고 있거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단 참여하겠죠. 그 다음으로서는 각각의 구성원들이 아빠가 하는 일, 엄마가 하는 일, 자녀가 하는 일, 딸이 하는 일, 아들이 하는 일, 혹은 노부모가 있다면 노부모가 하는 일, 각각의 역할을 누가 하느냐. 그 사람들 각각의 구성원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는 거죠. 왜? 구매를 한다. 욕구를 인지했습니다. 우리 이거 삽시다라고 제안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누군가는 정보를 탐색하는 사람이 있겠죠. 아빠가 거기에 대한 좀 많이 알고 있다로 아빠가 정보를 탐색하겠죠. 아니다, 딸에 대한 어디 여행을 갈 건데, 그럼 딸이 나 수학여행 갔다 왔던 곳이니까 내가 한번 더 알아볼게. 그렇게 되면은 딸이 정보를 탐색하는 역이 됐고, 그다음에 대안이 몇 개가 만들어지면 대안을 선택할 때 누가 결정을 할 건지, 그다음에 누가 결제를 할 건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역할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족 구매는 첫째가 뭐예요? 의사결정에 누가 참여하느냐? 두 번째는 각각의 구성원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느냐? 요거를 알아내는 것이 가족 구매 소비 행동을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 구매 행동은 어떤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그래서 그거가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2명 이상이긴 이런 가족이기 때문에 뭐예요? 되게 복잡할 수밖에는 없죠. 어떤 갈등도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서로 다른 뭐예요? 대안이 아까 몇 가지가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항상 그 각각의 대안에 대해서 각자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 즉 호감도가 다 다르죠. 다를 수밖에. 같으면 그게 또 이상한 거예요. 다르게는. 그런데 갈등이 나오고 또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그런 갈등 중에 그 의사결정할 때 갈등을 있게 되는데 두 사람이 위임을 누군가는 해야 돼서 그 사람 위임을 받은 사람은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것들 때문에 가족의 의사결정은 과정은 되게 복잡하다. 그래서 이런 가족 구매 의사 결정에 어떤 모델들이 두 개가 있어요. 어떤 하워드 쉐지의 그 가족 구매 의사 결정 모델이 있고 아쉘의 모델이 있다. 그래서 이 모델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쉐즈의 약간 아주 독특한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쉐즈가 그 만든 이 모델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개인 구매 행동을 가족 구매 행동으로 변형을 시도했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게 모델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처음으로 가족 구매 행동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원래 다 이게 개별인 줄 알았더니, 개인 구매 행동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 가족이 구매하는 행동이 다르더라. 그거에 또 변형을 시도했다라는 점에서 쉐지의 가족 구매 의사 결정 모델이 되게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결정인 구매 의사 결정 뭐예요? 가족의 욕구 충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거죠. 각각의 구성원들의 욕구를 충족을 갖다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가족 의사 결정 모델이 의사 결정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보는데, 여기 키워드는 이 모델의 키워드는 각 두 가지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어떤 그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세 가지 원천, 아버지, 엄마, 기타 구성원.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그 결정의 형태를 보게 되면 자율 결정이냐, 공동으로 하는 결정이냐, 각각의 자율적으로 결정을 내리냐, 공동으로 결정을 내리냐, 이런 것이 있구나라는 것이 쉐지의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쉐지의 모델. 그래서 보게 되면 각각의 아버지 성향과 어머니의 성향, 자녀의 성향에 의해서
가족 구매 의사 결정이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의사 결정 과정은 그 방법으로서는 자율적이고 공동적으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느냐, 공동적으로 이루어지느냐 이런 식으로 나타내진다. 그게 갈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이제 수많은 아주 자잘한 것들이 있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그 원천, 아버지의 성향은 어떤지, 어떤 편견들, 선입견들은 뭐가 갖고 있는지, 어머니는 과연 어떤지, 자녀는 과연 어떤지. 그렇지만 또 여기에 각각의 라이프 사이클에 지각되는 위험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공동 결정으로 가겠죠. 구매 주용성이 중요할수록 공동 경영이 가겠죠. 시간적 압박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자율적 결정이 가죠. 빨리 결정이 되니까. 그러나 시간적인 여유가 되게 많을수록 가급적 공동 결정을 이렇게 되는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일단 세 가지 원천에서 영향을 받아서 자율적으로 할까 공동으로 할까 하여튼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보시면 돼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쉐지의 그 가족 구매 의사결정 모델은 가족 욕구를 충족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 그걸 그 구매 의사결정이라는 것을 알고 아버지 어머니 기타 자녀의 그것들이 뭐다 원천이다. 어떤 정보나 의사결정 영향에 미치는 원천이고 그런 의사결정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자율적 결정과 공동결정으로 나누어지더라 라고 보시는 것이 이제 쉐이지의 가족 구매 의사결정 모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에 반해서 아셀의 모델은 특징이 뭐냐, 심리적인 요소가 가미되었다. 심리적인 요소가 가미되었다라는 그 차이, 그것만 있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보게 되면 그 차이가 과연 뭐냐, 전 가족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다음에 각각의 역할 분담을 하게 되고 각각의 역할 분담으로 인한 갈등을 갖다 해소하는 노력이 들어간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아셀의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전 가정이 다 공동으로 참여한다. 전 가정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각각은 역할을 갖다 분담해서 난다. 누구는 제안을 하고 누구는 정보를 탐색하고 누구는 대안을 검토를 하고 누구는 대안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리고 누구는 구매를 하고 누구는 소비를 하게 되는 이런 형태로 나눠진 이런 역할 분담을 하게 되고 그런 역할 분담을 하다 보면 갈등이 생기는 거고 그런 갈등이 갖다가 각각 그 해소시키는 노력을 또한 하게 되죠. 어떤 설득을 한다든가 협상을 하든가 흥정을 한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거래를 갖다 해가지고 갈등을 해소하는 노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셀의 모델인데 이게 아셀의 모델입니다. 이 아셀의 모델은 어떤 욕구를 갖다가 환기가 돼요. 욕구 인식을 했다라는 거죠. 문제 인식을 하기 시작해죠. 그래서 공동 구매 의사 결정이 되게 되면 역할을 분담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정보 탐색, 대안을 평가, 구매 의도, 구매, 소비 이런 식으로 이런 각각의 역할을 분담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제 개별 구매 결정 거기서 그냥 끝나게 되는 거죠. 개별로 하는 거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걸 하다 보면 갈등이 생기는 거고 갈등이 해소가 돼야 갈등이 생기는 거고 갈등이 해소가 돼야 어떻게 한다? 해소가 되면 그거에 대해서 그러한 노력들 가족 구성원들이 노력을 하게 되고 그러는 와중에 피드백이 생기는 거죠. 구매까지 다 소비까지 다 이루어지게 된 다음에 피드백이 생겨서 다시 한번 그게 어떻게 돼요? 인지가 되게 되고 그 다음에 문제 인식을 하게 되면 그거를 참고를 해서 또다시 개별 구매를 할지 공동 구매 결정을 하게 될지 이런 판단들을 하게 된다. 이런 것이 이제 아셀의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아셀의 모델은 심리적인 요소가 좀 가미되었다. 그다음 어떤 갈등 해소 노력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간다. 구매 의사 결정 과정에 역할 분담을 하게 되고 가족의 어떤 그 갈등을 해소하는 노력들을 치우는 것이 아셀의 모델이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죠? 그러면 이렇게 그 갈등을 해소시키는 어떤 심리적인 이런 것 특징을 갖고 있는 아셀의 모델을 보게 된다면 아까부터 계속 역할 분담에 따른 갈등이 생기고 또한 그런 갈등을 해소시킨다 라고 하게 되죠. 그럼 도대체가 각각의 그 가족의 구성원들의 역할은 과연 무엇이 있는가? 무엇이 있는가 살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호킹은 그걸 갖다 6가지로 해서 나눠봤어요. 어떤 제안을 한다. 가족 구성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제안을 하겠죠. 어떤 서비스나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거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죠.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당연하죠. 정보를 수집하게 되죠. 가족 구성원 누군가가 수집해. 자기가 좀 아는 분이 그 정보 원천을 아는 분야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보 수집을 하게 되고 그러한 정보 수집을 하는 데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죠. 이건 정보 탐색을 하거나 설득하는 이런 과정들 어떤 정보 탐색에 있어서 설득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또 있겠죠. 야 이건 이런 쪽으로 조사를 해봐야 돼. 저런 쪽으로 조사를 해봐야 돼. 이런 쪽으로 알아봐야 돼. 야 우리 그 경비가 예산이 한정이 있으니까 요 정도 선에서 알아봐야 돼. 이게 다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영향력 행사자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의사 결정자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대안을 몇 가지를 만들었던 그 대안 중에서 한 가지를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의사 결정자가 있게 되고, 의사 결정 내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구매도 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이 또 구매하는 경우도 있죠. 뭐 시간에 쫓긴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뭐 몇 가지 또 변수에 의해서 경우에 의해서 구매를 하는 사람도 따로 있다. 그렇지만 또한 소비자는 또 따로 있다. 사용자는 따로 있는 거죠. 자, 아이들의 학습지 봅시다. 학습지를 필요하다고 제안한 사람은 만약에 아이들이 될 수도 있고 엄마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럼 거기에 따른 정보 수집은 또 엄마가 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 영향력 행사자는 아버지가 혹시나 그 학습지에 관련된 걸 좀 아는 사람이라면 아버지가 또한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고, 의사결정자는 결국엔 아들이 자녀가 할 수도 있고 엄마가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구매자는 누가 해요? 또 어떤 소비 능력을 갖추고 있는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아빠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사용 결과는 누가 한다? 자녀가 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각각의 역할이 있다. 그래서 이런 역할에 갈등을 느끼게 되고, 그런 갈등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 해소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갈등은 항상 생길 수밖에는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안의 태도, 각각의 대안에 대한 어떤 호감도 형성, 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게 되다 보니까 갈등을 하게 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대안에 대해서 태도도 달라지고 선택도, 각자의 선택들이 또 달라지다 보면 갈등을 초래한다. 그건 당연한 거죠. 개인의 욕구가 다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청소년 해외여행을 가게 된다. 그럼 청소년과 같이 갈 경우 부모 입장에서는 뭘 더 바라겠습니까? 가급적이면 이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학습과 건강행동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정신 분석 프로이트의 그 분야에서 전 설명해 줄 때, 우린 부모한테 어디 소구해야 된다? 교육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떤 인성의 형성을 갖다가 어떤 배울 수 있는, 학습할 수 있는, 즉 교육이죠. 이런 교육적을 좀 더 원하는 게 부모라면, 아이들은 그게 아니죠. 즐기는 거죠. 즐김, 어떤 쾌락이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이들의 목적이잖아요. 또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개인적인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항상 갈등은 초래한다. 선택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갈등 해소 방법은 뭐예요? 토론과 합의, 어떤 설득에 따라서 하게 되고, 그래서 대안을 몇 가지를 다 내놓는 거죠. 그 다음에 권한과 책임을 갖다가 한 사람한테 위임하는 이런 방법들을 줘서 결정을 하게 돼요. 대안이 하나면 갈등이 더 증폭이 되는데, 대안이 두세 개를 만들어 놓아서 뭐 투표로 결정을 한다든가 뭐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불만이 없겠죠. 그렇다면 갈등이 줄어들겠죠. 그다음에 어떤 누군가 한 사람한테 확실하게 하게 된다면 갈등이 생길 소지를 마지막에 의사결정, 즉 선택하는 과정에 좀 줄어들 수 있지 않겠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행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런 가족 구성원의 역할이 확실히 변해가는 게 뭐냐면, 남성이 쇼핑하는 일들이 되게 많이 늘어났다. 백화점들 보게 된다면 남성 고객이에요. 남성 고객 매출이 점점 늘어나서 직접 찾아와서 남자들이 갔다가 인터넷 쇼핑몰을 하든 어떻게 하게 되는 남성이 늘어나고 있다. 즉 남성의 역할. 기존에는 이런 생각들 많이 했잖아요. 어떤 생각들 많이 해요? 쇼핑하면 누가 한다? 엄마가 했죠. 엄마가 쇼핑한. 지금은 그렇지 않다. 남성의 비중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백화점에서 보세요. 35.8%가 남성이에요. 많이 늘어났죠. 2010년에 비해서도 거의 10% 가까이가 늘어난다. 그럼 대단히 많이 늘어난 게 된 거죠. 아셨죠? 자, 이렇게 그 구성원의 역할 중에 남성의 역할이 이렇게 변해가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서 이제 가족 구매 의사결정의 유형이에요. 유형. 이 유형은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교시 시험 들어가 볼까요? 자, 우리 이 주까지는 그 가족 구매 의사결정의 어떤 주기별 특성을 좀 살펴봤죠. 이런 그 의사결정에 대한 이루어지는 어떤 유형들, 어떤 방법들, 그런 것들 우리가 좀 살펴볼게요. 어떤 식으로 그 결정되는 유형들이 있는가라는 거죠. 자, 가족 구매 의사결정의 가장 큰 그 차이점이는 그 개인 있죠. 개인 소비자의 그 구매 의사결정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다? 의사결정자가 여러 사람이다. 그리고 각각의 역할 분담이 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긴다. 이런 것이 지금 개별적인 소비자들과 가족 구매 의사
결정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죠. 여기서 그렇다면 우리 마케터 입장에서 무엇이 가장 포인트냐라는 거죠. 누가 지배적이냐라는 거죠. 의사결정에 누가 가장 영향력을 미치느냐라는 거죠. 그걸 알아두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마케팅의 포인트는 이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배력이야 뭐 상대적인 거잖아요. 항상 어떤 경우가 절대적으로 항상 있는 게 아니라 케이스별로 어떤 상황별로 그렇죠. 맞죠? 제품 구매하는 서비스 구매하는 그 제품이나 서비스별로 또 다른 거고 구매하는 또 소비하는 그 상황에 따라서 또 다른 거게 되겠죠. 그렇죠. 아이가 더 셀 수도 있고 그렇죠. 영향력이 아빠가 아니 엄마가 이런 식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 제품이나 서비스는 누가 지배적인가요?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는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 지배력은 변해가고 있죠. 예전에 그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무조건 누구였어요? 남편이었죠. 남편. 대한민국에서 남편이었죠. 그러나 권력 구조가 변화되고 핵가 조카 개인주의가 팽배되면서 어떻게 해요? 1인 가구는 점점 늘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강화되는 어떤 아내와 자식의 재량권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지배력도 이제 변화되고 있다 정도 우리는 알고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연구한 울프라는 학자는 이 부부 그 의사결정 구조를 봤더니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적, 이건 개별적으로 한다는 거. 자율적으로. 그다음 개별적으로 서로에게 더 영향력이 없어요. 남편이 집에 영역이 있고 남편이 영향력이 센 거예요. 이건 자율적은 5대5라고 보시면 돼요. 자율적으로는. 그 다음에 아내가 더 영향력이 센 경우도 있고 그리고 공동으로 상의해서 결정하는 영역도 있더라는 거예요. 자, 1번과 4번은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율적이 개별적으로 그냥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5대5의 영향력은 있습니다. 서로의 영향력은 있는 거. 그렇지만 같이 상의는 안 한다. 그냥 믿고 결정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훨씬 더 그쪽에 대해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만한 또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자율적으로 한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진다. 근데 공동 의사는 뭐예요? 서로 공동으로 합의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과 4번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그 데이비스나 리거라는 학자는 이 울프의 그거 갖다가 좀 응용을 했죠. 좀 더 발전시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에 영향력을까지 조사를 해본 거예요. 어떤 영향력이 있냐. 그래서 그 25개의 대표적인 그 상품에 설문조사를 했던 거죠.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설문조사를 했냐. 첫째, 제일 먼저 구매 제안한 사람이 누구냐. 그 다음에 누가 정보를 탐색했느냐. 정보 탐색은 누가 했냐 이거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은 누가 했냐. 라는 거예요. 그 제안은 누가 했고 정보는 누가 탐색을 했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은 누가 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했던 방식이 이거였죠. 그래서 상대적인 영향력을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각각의 상품마다 남편의 빈도수, 다음에 부부가 공동으로 한 것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부인이 더 아내가 늘 많은 것도 있겠죠. 그 빈도수를 해서 총 빈도수를 나누게 되죠. 그럼 점수가 나오겠죠. 점수가. 그렇겠죠? 그 점수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 점수가. 그래서 그 점수를 따져보니까 2.5 이상 부인이 지배적이다. 당연하겠죠? 3이니까. 부인이 했던 건 뭐예요? 3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2.5 이상은 그렇게 되고 1.5 이하는 남편은 1이었잖아요. 부인은 3이었고 남편은 1이었잖아요. 그러면 1.5 저기는 누구다? 남편 지배적이고 그 다음에 2.5 이상은 누구다? 부인 지배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거기에 1.5하고 2.5 사이는 자율이나 혹은 공동 지배적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영향력을 이렇게 조사를 했던 게 이 데이비스와 리거고 또 하나는 역할의 전문화예요. 50% 이상. 즉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그 방식을 그 계산하는 방식을 보게 된다면 역할의 전문화는 또 어떻게 있냐면은 부부 공동 빈도수 총 빈도수에서 100을 한 거예요. 부부 공동 빈도수. 요거만 가지고 온 거죠. 그거는 50% 이상이었을 때는 부부 공동 결정 지역이에요. 50% 이상. 50% 이상이면 고부 공동. 그 이하일 경우에는 50%일 경우에는 누구다? 자율적이다. 라고 보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눠진 거. 즉 울프의 네 가지를 가지고 영향력을 계산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남편 지배적이냐 부인 지배적이냐 역할의 전문 떠나서 공동으로 같이 해야 될 거냐 아니면 누구 한 사람이 하게 되나 즉 누구 한 사람이 해도 되는 자율적이 된다 그쪽이 훨씬 더 결정하는 사람이 더 전문화가 강하기 때문에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데이비스와 리고는 또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다라고 보시는데 그렇게 되면 이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이 어떻게 코스가 이루어지는지도 우리가 또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선 그 네 개지로 그 특징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 자, 아대 주노족이야. 아내 주도적.
아내가 지배를 한다라는 거죠. 뻔하죠. 이거 뭐 특별히 여러분들 설명 사실 안 해도 될 거예요. 아내가 주도적인 건 뭐겠어요? 가사, 장려, 아내, 의류, 주방용품, 식품 당연하겠죠. 그다음에 남편 주도적인 건 뭐예요? 남편 주도적인 자동차, 연자, 어떤 스포츠용품, 생명보험 이런 것이 남편이 주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 조사를 해보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25개 상품을 쫙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면 1.5 이하, 그렇죠. 아내는 2.5 이상 이렇게 아까 얘기가 됐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됐지만 요거는 또 어떤 영향력을 개수했지만 사실 인도와 같은 나라들은 어때요? 그 나라의 문화도 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문화도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영향력 개수보다는 어떤 절대적으로 여자들이 못하게 돼 있죠. 상품을 갖다 구매하는 것에 결정을 못하게 되는 이렇게 문화적인 영향도 작용하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율적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독자적으로 행하는 거죠. 영향력이 비슷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구매를 지식하는 걸 인지한다. 아, 저 사람이 이 건에 대해서는 저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구매 지식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행 가방이나 카메라, 남편 의료, 일상용품에 대해서 그대로 이렇게 놔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공동으로 하게 된다. 공동으로 하게 된 건 사실 그 특징은 뭐냐면 높은 가격, 지각 때문에 하이 리스크, 특히 여행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좀 많죠. 이런 것이 이제 보통 보면 공동 결정을 하게 돼요. 리스크가 많으니까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니까 가격이 또 비싸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주택이라든가 이런 거 살 때 그냥 누구 하나 탁 결정해드리면 항상 상의를 하게 된다. 가구라든가 자동차 항상 상의해서 공동 결정이 이루어지는 게 되게 많다. 여행도 특히 그러죠. 그래서 날짜나 경비, 기간, 비용 등은 남편이 하지만 목적지 숙박시설들은 공동으로 하게 된다. 근데 여기 목적지 숙박은 점점 공동에서 아내로 많이 기울어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라고. 어떤 목적지를 결정하고 숙박시설의 어떤 상태를 결정하는 것은 아내나 자녀들이 훨씬 더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게 점점 가면 갈수록 그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여러 학자들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를 이렇게 보게 되면 아내 주도는 아내 의료, 뭐 식료품, 주방용품 그랬죠. 그 다음에 남편은 어떻게 해요? 남편이 아니라 남편 주도는 스포츠용품, 연장, 자동차 뭐 이런 거죠. 자율적인 거는 여행 가방, 카메라를 있고 공동으로는 자동차라든가 TV, 냉장고, 여행 이런 것들이 공동으로 결정이 된다. 그래서 공동으로 결정이 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이 리스크 어떤 중요한 이럴 때 하게 되고 이 자율적인 결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로의 영향력이 없거나 동일한 상태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인정을 해줄 경우 그런 경우 발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아까 세 가지 질문을 했었잖아요. 누가 제안을 했느냐, 누가 정보 탐색을 했느냐, 그리고 누가 최종 의사 결정을 한다. 그게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이 있어서 그때의 각각 세 가지 상황에서 누가 더 지배적이냐도 또 달라요. 그런 걸 보게 되면 이것은 비중의 변화를 단계별로 비중의 변화를 보는 이런 게 좋습니다. 아내 주둔 가구 제안을 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게 아내 주도적이에요. 그러나 막상 구매하는 최종 결정에서는 어떻게 부부가 자율적으로 하는 걸로 넘어온다. 왜냐 상대방을 인정을 해줘. 가구 아내가 더 많이 하니까 그냥 아내 혼자 알아서 해야 된다. 가전제품은 각 알아서 하죠. 알아서 제안하고 알아서 자율적으로 정보 탐색하고 그러나 결정을 내릴 때는 어떻게 하자? 최종 결정할 때는 부부 공동으로 결정을 내리더라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 휴가 갈 때 여행이 되겠죠.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제안하고 정보 탐색하고 결정하는 게 전부 다 뭐다? 부부 공동적으로 이루어진다. 여행이나 휴가 활동, 여가 활동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자동차는 자율적으로 뭐 남편이 할 수도 있고 아내가 할 수 있어요. 정보 탐색은 남자가 주도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최종 의사 결정은 공동으로 진행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단계별로 우리는 마케팅 전략이 항상 달라야겠죠. 정보를 제공을 막 할 때는 자동차를 예를 듭시다. 남편이 위주로 보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최종 결정하는 순간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해야 되니까 어떻게 상대를 해야 되는지 알겠죠. 그렇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이 단계별로 그런 것을 이뤄내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다. 아시죠? 그다음에 이렇게 또 하나는 우리가 좀 하나 알고 넘어가야 될 건 뭐냐? 가족 공동 구매 결정 사항이란 거야. 공동으로 구매 의사 결정은 그럼 언제 이루어지는가? 한번 살펴보죠. 지각된 위험이 아주 높을 때 한다. 그리고선 두 번째는 뭐야? 가족에게 아주 중요할 때. 그것 얘기는 뭐예요?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리스크가 아주 높다라는 거죠. 리스크가 높을 때 우린 그렇게 진행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족에게 주영하다.
중요하다, 지각된 위험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 리스크니까 이런 재정적이고 심리적인 리스크를 우리는 감소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가족이 공동으로 구매 의사 결정을 내린다라고 보죠. 그다음 이제 구매 시간에 대한 압박이 크지 않을 때, 생각할 시간이 되게 많이 남았을 때, 생활 시간이 되게 많이 남았을 땐 공동으로 구매 의사 결정을 내린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생활 주기에 따른 특징이에요. 이거는 조금 전에 1번과 2번, 3번은 뭐예요? 어떤 상황이죠. 제품을 구매하는 상황, 그 제품이 어떤 상황인지, 그 다음에 가족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졌는지. 그러나 연령에 따라서, 주기에 따라서 신혼부부일수록 공동구매 의사 결정을 내린다. 근데 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연령이 많을수록, 그러니까 노부부죠. 노부부가 많을수록 또 공동결정 하지 않는다. 낮아요. 왜?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상대방이 좋아하는 게 뭔지 알다 보니까 어떻게 상대방이 알고 있는 그 선호도를 아니까 그냥 바로 결정을 해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령이 많을수록 같이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아니까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내려버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시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족 구매 의사 결정 유형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시죠? 그러다 그런데 이런 가족 구매 의사 결정에 따른 어떤 관광 행동은 어떤 연결이 됐을까?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영향, 가족 구매 의사 결정은 남편과 아내의 영향. 초기에는 조사를 해봤어요. 많은 연구지. 초기엔 남편이 주로 결정을 하더라.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는 목적지 선택이나 정보 수집은 아내가 하고 돈은 남자가 내더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변해갔던 거죠. 그런데 가족 여행지 목적 선택 주부의 영향력이 거의 지배적이다. 70% 이상이 주부의 영향력이라는 거죠. 주부.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가족 의사 결정 과정 약 70%가 공동이더라. 그러니까 거의 다죠. 70%, 18%. 나머지 30%는 남편 주도 혹은 아내가 주도적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 이건 어떤 시간적인 상황이라든가 내가 알아볼 정보를 탐색하거나 그럴 할 시간이 없다든가 그렇겠죠? 아니면 상대방이 훨씬 더 전문가라든가 이렇게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예외가 되겠죠. 여행에 관련된 건 저 같은 경우엔 저 같은 전문가라면 그 모든 결정은 제가 주로 하게 되죠. 단 저 또한 근데 저 또한 목적지를 선택하는 건 누가 한다? 가족들이 한다. 제가 그때 뒤로 물러서죠. 저는 조언만 줄 수 있거든요. 즉 목적지 선택은 아내나 가족들이 하게 되고 공동으로 하게 되지만 하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행은 당연히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찌 됐건 이런 여행은 일단 가족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밖에는 없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리스크가 크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그 정보 탐색, 예산, 관광지, 숙박지 전부 다 가족 구성으로 공동으로 결정 내리는 것이다. 리스크가 큰 것이기 때문에 리스크 감소하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자, 다음에 자녀의 영향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남편 간에 근데 자녀의 여행도 상당히 가족 의식에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자녀가 상당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촉매 또는 거부권 행사. 자녀가 안 간다 그러면 여행 안 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거부권도 행사할 수가 있어요. 거부권 행사도 충분히 가능하죠. 거부권 행사를 가정했기 때문에 혹은 자녀 때문에 또 여행을 더 떠나야 된다라는 이런 결정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가 활동 중에서도 보게 되면 또 외식 같은 거, 그러니까 패밀리 음식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요? 정보 검색이라든가 최종 결정에서는 엄마가 주로 하지만 그래도 최종 결정은 아이하고 상의해서 가게 되죠. 아이가 거부권을 나 안 가, 마지막에 안 간다 그런 경우도 종종 많죠. 그거는 아이하고 공동 결정을 안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하고 최종 순간에는 공동으로 결정을 내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 마케터들은 어린이들의 역할에 되게 관심이 되게 많을 수밖에는 없다. 되게 역할이 되게 많아요. 왜? 시장이 일단 급속하게 커지고 있거든요. 아이들의 결정권이 영향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의 시장이 되게 커지다. 지금은 더군다나 1인 가구면서 아이들이 숫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더 많이 아이한테 그 한 아이 두 아이한테 더 많은 거를 투자를 하게 돼요. 예를 들자면 특히나 중국 같은 예를 든다면 더더욱 그렇죠. 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아이가 한 명 있는데 여기에 따르면 어떻게 돼요?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겠죠. 엄마의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엄마의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죠. 즉 친할아버지 부부와 외할아버지 부부, 그 다음에 아빠 엄마 6사람이죠. 한 여기 2명, 여기 2명, 여기 2명, 6사람이 지원을 해준다. 중국 같은 게 이게 되게 심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런 영향으로 우리는 갑자기 이러진 않아도 저 서서히 글로 가고 있다. 왜? 아이를 한 명 낳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아이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시장 자체가 되게 커지고 있다. 특히 여행은 왜? 여행은 아이한테 견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고 어떤 학습, 교육 이런 의미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사회화 과정이다. 이런 관광의 여가 활동에 어떤 긍정적인 이유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많은 걸 보여주고 많은 걸 경험시켜주고 많은 걸 체험하게 해야 되니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의 구매 의식 결정에 영향력이 되게 커지고 있다. 아이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촉매도 역할도 하지만 거부권 행사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는 현재 어린이가 미래 성인의 자아상이거든. 요건 우리가 태도에서도 많이 봤죠. 태도의 일관성, 지속성. 어린아이 때 좋아했던 거라면, 좋아하는 여행이라면 커서도 좋아한다. 어떤 스타일? 그 스타일. 물론 부모한테 배웠겠죠. 그러나 처음에 갔던 여행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갖다 중심으로 처음에 아이들이 갔을 때 참 잘못 갔다 왔다. 이상한 여행 했다. 그러면 그 아이 다음부터는 안 간다. 거부권 행사를 해버리게 돼. 그럼 커서도 잘 안 가요. 정말입니다. 제가 그 제 경험에 있어서도 보게 되면 그 첫 여행, 첫 해외 여행을 별로 이렇게 썩 만족도가 떨어지면 잘 안 갈라 그래요. 야, 그거 가서 뭐하니? 비행기 타고 그 좁은데 앉아가지고 몇 시간씩 타고 가고 다리도 아프고 난 그냥 국내 여행 아니면 그냥 멀 비행기 안 타. 이런 사람 많아요. 제 주변에도. 제 주변에도 많다기보다는 가끔 있습니다. 손님들이. 그런 분들이 계신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첫 여행이 상당히 중요하듯이 현재의 어린이가 미래의 그 사화상이거든요.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자녀의 영향력 크기 정도는 우리가 뭐를 봐야 되냐. 어린아이가 자기 주장의 정도가 센지, 자기 정확한 뚜렷한 줏대가 있다 그래야 되나요? 주체성, 정체성 이런 건 확실하게 있고, 또한 부모가 얼마나 자녀 중심으로 행동을 하는가. 정말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몸에 따라서 자녀의 영향력 크기 정도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자, 다음으로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사례를 하게 본다라면 가족들 여행 횟수를 조사를 해봤어요. 관광공사에서. 그랬더니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부가 가장 여행하는 빈도수가 제일 높더라. 그렇죠? 초등학생들. 즉 아이가 그만큼 여행에 가는 게 상당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서 이렇게 가족들과 어떤 가족의 그 생애 주기와 의사결정의 주기에 따라서 어떤 마케팅 전략을 펼쳐야 되는데, 가족 관련이 마케팅 전략을 볼 때는 아주 주의가 되게 많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성원들의 어떤 다양한 역할들 각각의 그 구성원들의 어떤 욕구나 성격이 또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역할도 되게 다양하죠. 그래서 최종 구매 의사결정은 누가 내리는지, 아까도 그 의사결정 과정을 보게 되면 구매 의사결정을 누가 내리는지, 정보는 누가 탐색하는지, 대안은 누가 만들었는지, 결국엔 정보 탐색하는 사람이 정보를 갖다 쫙 해가지고 우리 이거 뭐 좀 소위 얘기해서 큰 자식이 뭐 첫째 딸이 됐다 아들이 만약에 정보를 쫙 인터넷에서 정보를 했는데 그 사람이 본 관점에서 정보를 다 갖고 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빠 엄마 그거 보고 대안을 갖고 결정을 내리겠죠. 그러니까 이때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는 이렇게 정보 탐색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중요하게 여길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된다면 일단 각각의 구성원들의 아주 다양한 역할이 되게 그 의사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한 사람을 보고선 상품을 만들고 개발하고 유통을 시켜야 될 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세심하게 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데이비스와 리거가 리거 얘기했던 뭐예요? 그 과정들. 정보 제안을 처음에 누가 했는지, 그 다음에 정보 수집은 누가 하는지, 그 다음에 최종 의사결정은 누가 하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된다. 그만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게 되고 그 사람들의 다양한 요구 성격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더더욱 세심하게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품의 개발 전략, 다양한 그 욕구가 다르잖아요. 그 때문에 구성원 전부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는데 그게 세 가지를 우리는 항상 준비를 해줘야 되는 거죠. 누군가 한 사람으로 갈 거냐, 이거는 뭐에 바탕으로 1인 여행이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아예 맞추든가, 그렇죠? 다음에 구성을 각각을 맞추는 여러 가지 상품들을 그래서 개발을 하든가, 아니면 가족이 공동으로 하는 한 가지 상품을 만들든가, 즉 패밀리 전용 상품을 만들든가, 아니면 그 한 사람만을 위한 상품을 만들어내든가, 그 각각의 상품들을 많이 만들어내든가, 이런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정확하게 결정을 내리고 제품을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시죠? 그렇게 하게 되는. 그래서 주부만을 하는 힐링 상품, 오직 주부만을 위한 상품을 만들어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스트레스와 일상의 피로를 풀어주는 걸 만드는 이런 강강술래라는 그 외식집이에요.
요식집에서 어떠한 그 주부만을 어떤 힐링 캠프를 아주 저렴하게 아주 할인 특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면서 회사를 알리는 이런 역할을 했던 상품이고요. 또한 이 코로나 시대 때 맞는 상품도 우리 코로나 하게 되면 일단은 세이프티 안전이 되겠죠. 안전을 그래서 코로나와 같이 다니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소수 인원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끼리만 다니는 여행 이 또 발전이 된다는 개발이 되고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자연 친화적인 상품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에 또 맞게 가족에 맞게 이런 여행들도 각각에 맞게 그게 맞는 제품을 갖다 각각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자연 친화적인 것들은 보통 개인 여행, 1인 2여행 한 가지 그 각각 구성원 중에 한 사람한테 맞춰진 여행들이 있는가 하면은 조금 전에 보여드렸듯이 가족들끼리만 또 가는 소수 여행이 트렌드를 맞춘 거죠. 소수 여행이 즉 가족이 중심이 된 여행 이렇게 상품을 개발한다라고 보시면 된다. 아시죠?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고 다음에 이제 가격 전략이에요. 가격 전략은 여기서 중요한 게 의사 결정에 따라서 최종의 의사 결정을 따라서 나눠지는 가격을 전략을 펼쳐야 된다. 그건 상품에 따라 틀리겠죠. 자동차 구입 누가 남편이 위주로 그러니까 남편이 관련돼서 자동차는 일반적으로 남성을 위한 메시지들을 많이 만들어낸다. 가구는 뭐예요? 가구는 역시 아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 자동차라든가 가구의 모델을 보게 된다면 대부분 그게 정해져 있다라고 보신다. 아시죠? 그다음에 주택 같은 경우는 대부분 부부가 공동으로 많이 나오는 거죠. 자동차는 주로 남자, 가구는 주로 여자. 야적은 완전히 편협되지는 않았지만 주로 그렇게 짜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의사 결정자에 달라지는 항상 가격 결정. 그렇지만 이제 가정의 달 5월에 이 가정의 달 5월에 패밀리 레스토랑 전략으로 과연 어떻게 펴야 될까? 이걸 하나 제가 상황을 갖다 잡아본다면 가격이 되게 중요해요. 합리적인 가격. 아이들과 같이 가려 되면 사실 4명이 외식을 한번 한다라면 중산층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사실 그렇게 크게 여유롭진 않거든요. 사실 살짝은 부담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합리적인 가격과 맛과 혜택은 당연한 기본적인 거고 그래서 합리적인 가격을 항상 제공해주는 이런 전략들을 펼쳐나가고 있죠. 그러다 보게 되면 이 5월달 되면 그런 그 할인 이벤트들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한 이 패밀리 애송달이 보게 되면 평수를 많이 줄이고 있어요. 평수를 일부러 줄입니다. 두 가지 목적에서 운영비가 감소가 되겠죠. 평수가 넓은 것보다는 그래서 운영비를 감소시키고 그러면서 뭐야? 가격을 인하시킨다. 즉 합리적인 가격을 내놓게 되고 다음에 북적북적한 장래를 보게 되면 평수가 줄었으니까 사람 오던 건 거의 꾸준히 올 거 아니겠어요. 기존에 10명이 오던 게 갑자기 다 한 명으로 준대 이러진 않을 거. 기존에 오던 고객들 그대로 오게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맛집이라는 착시 효과. 사람이 되게 많네 라고 하는 거죠. 그걸 누린다는 거죠. 그래서 아모제 그룹에서 그냥 오브 토마토 어떻게 평수 줄이고 저기에서 가격도 특별히 할인 가격으로 해서 저렴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상품을 만들어낸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장래가 북적북적하는 것은 또 뭐예요?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사람들이 줄 서서 먹는 식당을 왠지 한번 가보고 싶다. 이게 뭐냐면 심리학 세계는 주변인 이론이거든요. 내 주변 사람들이 그걸 하면 맛집 줄 많이 쓰게 되면 사실 그런 경우도 저도 마찬가지고 어디 좀 타지에 갔거나 잘 모르는 데를 가게 되면 그 포털 사이트에서 찾기도 하지만 전 그거보다도 우리 그럴 때는 지금 그 근처까지 갔습니다. 골목이나 먹자 골목이라고 쳐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차를 끌고 갔을 때 주차장에 차가 많은 곳, 사람이 좀 그 안에 사람이 좀 먹는 거가 사람들이 있는 곳, 텅텅 빈 곳,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거나 어떤 그 매장에 사람이 텅텅 비어 있으면 왠지 여기 인기 없는 데인가 보다 딴 데를 선택하게 되거든요. 즉 사람들이 줄 서서 먹는 식당, 사람들이 좀 많이 북적북적대고 이러면은 주변인 이론에 의해서 거길 내가 들어가고 거기 있는 걸 사 먹게 되고 거기 있는 물건을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적용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어요? 자, 다음은 이런 가격 전략. 이에 대해서 또 패밀리 레스토랑들도 마찬가지. 어떤 그 베니건스도 여기다가 오락 시설도 설치하고 인기 맛집 척시도 운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 가족들에서 키즈 카페도 운영을 해버리는 거죠. 아까 같은 경우에는 매장을 줄여가지고 가격을 낮추는 것도 있지만 차라리 또한 그걸 그대로 놔두고 키즈 카페를 운영을 하게 되면 이것 또한 가족을 생각하는
가족을 생각하는 거죠. 가족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전략이다. 요거는 약간 이제 유통 전략 쪽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게 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죠? 그래서 유통 전략을 우리가 짤 땐 하나 예를 드린 건데 유통 전략을 짤 땐 조금 같이 그런 걸 해야 되는 거다. 가족이 들어오게 하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가족이. 그렇고 또한 공동 결정이 많은 맞벌이 부부라는 이런 감한 상황을 한번 연출을 해보려는 거죠. 공동 결정이 많은 맞벌이 부부다. 맞벌이 부부다 보니까는 어떻게 해요? 쇼핑할 시간이 정해져 있죠. 퇴근 후 아니면 쉬는 날. 근데 쉬는 날 다시 뭘 사러 나오기 귀찮을 때도 있죠. 쉬고 싶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체류 시간을 연장, 편안한 공간을 제공 이런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쇼핑일 때 부부 쇼핑할 때 쇼핑 시간에 맞는 시간을 배는 개점 시간을 연장하는 거죠. 폐점 시간을. 그러니까 이 개점 시간 연장이란 말 표현보다는 폐점 시간이 연장이란 말이 아무래도 못한 차라리 그 운영 시간, 워킹 아워를 갖다 좀 더 넓혀되는 그래서 폐점 시간을 좀 늦게까지 연장시켜줘야 된다. 이런 배려들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녀 동반하면 조금 전에 베니건스처럼 보이던 아이들이 노는 키즈 카페를 만들어낸다. 라는 거죠. 이러한 것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게임 시설을 낮춰놓고 그래서 이것들이 다 뭐예요? 가족이 쇼핑할 수 있는 즉 그 플레이스 장소의 유통 전략이 되는 거죠.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야 된다. 더군다나 이제 어린이 지향적인 것 같은 경우에는 또 뭐예요? 과자류, 캔디, 아이스크림 점포내 프로모션을 열어놓게 되면 어린이 지향적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걸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되는 건 부모들은 집에서는 자녀의 요구를 갖다가 거부를 많이 해요. 그런데 쇼핑센터에서는 수용하는 경향이 되게 높다. 요거를 이제 마케터들은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마케터들은 왜? 여러 가지 면에서 매장에 나오게 되면 아이들의 자녀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경향이 되게 높다라고 보시면 집에서는 되게 엄격하지만 나오게 되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통 전략을 펼칠 때는 이렇게 어린이 지향적인 전략도 분명히 갖추고 있어야 된다. 자, 부부가 공동으로 나와서 걸 대비해서 어떻게 돼요? 편안한 공간을 제공해주면서 체류 시간을 연장해서 폐점 시간을 갖다 연장도 해주고 자녀를 동반해서 쇼핑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키즈 카페라든가 놀이시설, 게임 시설 같은 것도 갖춰놓는 이런 유통 전략을 뭐한다? 펼쳐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아셨죠? 그 다음 이제 촉진 전략에 봅시다. 의사결정 당연히 이제 촉진 전략 달리겠죠. 의사결정자나 영향력들 자녀들도 영향력 아까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맞는 메시지를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가 뭐다? 첫 번째가 구매 행동 양식을 파악을 해야 된다. 첫 번째가 구매 행동 양식을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구매 행동 양식을 파악해야 되고 두 번째는 메시지를 선택을 하는 거죠. 남편, 아내, 어린이들을 갖다 다 같이 할 수 있는. 왜? 가족을 살려야 돼요. 그 다음에 광고 매체를 선택해요. 가족들이 보는 매체를 선택해야 돼요. 그 다음에 광고 모델도 당연히 해줘야 된다. 라고 보시게 되면 이 패밀리 레스토랑은 여러분 잘 보시게 되면 아주 유명한 스타 배우들이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일반 가족들을 많이 어필하는 경우 어떤 부분은 약간의 그 좀 대중적으로 큰 거부감이 없는 배우들 오히려 더 가족 같은 그냥 동네 아저씨와 같은 이런 느낌을 주는 광고들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맥도날드의 이 아저씨 아이스크림 광고하는 거죠. 자, 보게 되면은 이 맥도날드 가장 잘하는 게 어른과 어린이들을 함께하는 지원을 간주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맥도날드는 항상 가족의 어떤 즐거움, 쾌락 그걸 항상 앞에 내놓는 이런 전략을 항상 펼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광고 모델도 보게 되면 일반 대중적인 사람들이에요.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바로 즐기는 왜? 또 일반적으로 또 이렇게 하는 이유들은 뭐냐면 광고 모델을 너무 비용이 패스트푸드는 비싼 음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합리적인 가격에 빨리 시간을 좀 아끼는 그런 고객들한테 필요한 거다 보니까 어떻다? 그런데 너무 많은 돈을 투자를 안 하고 오히려 합리적인 가격을 제공하기 위해서 좀 더 다른 편의 어떤 맛과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한다. 그래서 광고 모델도 그렇게 비싼 투자를 하지 않는 이런 전략들 펼치는 것이 패스트푸드다. 이건 이제 패스트푸드 이런 외식 그러나 패밀리 레스토랑은 좀 더 다른 개념에 또 접근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그래서 이제 끝으로 보게 된다면 우리 가족생활 주기 어떤 마케팅 전략도 한번 보게 된다면 우리가 중요시하게 되는 건 뭐냐면 가족 여행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다?
가족 여행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다? 가족 구성원의 상호 교류를 촉진시켜줘요. 가족들끼리 서로 만나고 평소에 비즈니스 하다가 일하다가 공부하다 보면 서로 만나는 일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어쩌다가 저기 설날 때나 추석 이런 연휴 때 아니면, 그러니까 여행 가서 상호 교류를 추진하고 또한 가족의 결속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상호 교류를 추진하고 가족들의 결속력을 증진시켜서 가족 여행이 상당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거죠. 최근 들어서 더더욱 크게 인기가 많이 있다. 그래서 관광공사 이런 데서도 보게 되면 키워드 중에 하나가 가족이에요. 가족. 그래서 3대가 같이 다닌다. 2019년도인가요? 2019년도인가 2019년도의 키워드 트렌드가 뭐였다? 가족 여행이었다. 3대가 같이 다니는 어떤 세대를 넘어서 같이 여행을 떠나는 것이 가족 국내 여행의 하나의 그 관광공사에서 봤던 여행 트렌드의 하나의 키워드가 차지한 적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족 여행 그만큼 중요시되고 있다. 이유는 가족 구성원의 어떤 상호 교류를 촉진하고 가족의 결속력을 증진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생애 주기에 따른 마케팅 전략이 필요한 거죠. 신혼부부 땐 휴양지, 숙소 이런 것이 좀 더 개발이 잘 돼야 되는 거죠. 노부부는 효도관광 상품 때문에 힐링의 개념에 좀 더 가까워야 되는 거고, 스키장도 점점 가족 놀이 장소로 전환을 시키다. 원래 스키장이 매니아 중심이었거든요. 젊은 층. 그러나 이젠 그렇지 않아요. 가족 놀이 장소로 전환을 해요. 가족끼리 와서 즐길 수 있게. 그다음 테마파크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놀이 공원으로 장소를 자꾸 전환시키는 거죠. 예전하고 점점 진짜 초창기에 80년대 90년대 막 이럴 때는 그렇지 않았지만 이제 2000년 넘어가게 되면서 더더욱이나 가족이 같이 가는 장소로서 전환을 계속 해오고 있다라고 보시게 된다. 그래서 방금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생애 주기에 따라서 결혼하기 전에 젊은 층과 결혼 후에 젊은 층은 동일한 소비 형태를 띄운다? 아니다. 라고 우리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거기에 따라서 보게 된다라면 그 여행 전략도 이렇게 필요해요. 어린이 다양한 휴가 활동에 같이 참여해서 어린이가 되면 뭐가 중심을 써야 된다? 어린이도 이제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물놀이 같은 수영, 워터파크 이런 개념에서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해줘야 된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를 먹어서도 그렇고 저서도 그렇죠. 뭘 좋아한다? 물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은 온천을 많이 가게 돼. 아이들은 수영장을 많이 선호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렇게 해서 많이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결혼 전에 젊은 층은 모험이죠. 응? 근데 이분들은 계획이 없어요. 여기 해서 맞네. 그래서 뭐예요? 배낭여행, 자유여행 이런 걸 되게 선호한다. 거기에 맞게 해야 된다. 결혼 후에 젊은 층은 다르죠. 좀 더 많은 걸 보게 돼요. 가성비를 이 사람들은 좀 더 따지게 돼요. 가격을 좀 신경을 써요. 그 다음에 중년층을 대상할 때는 어떻게 된다. 중년층이 우리가 좋아하는 그 여행을 많이 다니는데 막상 이 사람들은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가정의 어떤 것 때문에 거기에 또 맞지 않는 게 있다. 그래서 짧은 여행을 선호한다. 그다음에 노년층이 되면 이제 장거리 여행들을 많이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기에 맞는 여행 전략을 우리는 펼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어느 한 여행사들이 지난 몇 년 동안 한 10여 년 동안 살펴봤어요. 어느 여행지를 가장 많이 가는가 할 때 한 4년 동안 살펴봤더니 이런 게 나왔던 거죠. 미쳐도 괌, 뭐 1순위 필리핀, 뭐 일본 쫙 됐더니 따져봤더니 보니까 어때요? 베트남과 일본을 가장 선호한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럼 거기에 맞는 그 주기에 맞는 따라서 이 생활 주기에 따라서 가족 생애 주기에 따라서 또 맞는 여행지를 우리는 관련해가지고 상품을 개발해서 계속 어필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오늘도 수업 들으냐고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출석 과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째, 가족의 기능. 그렇죠? 다 아시죠? 다음에 이제 그 마케터들이 그 생활 주기 변수가 다니엘의 그 인구 통계 변수보다 훨씬 유용한 이유가 뭐라고 제가 설명했죠? 저기 1교시 때 이거 했어요. 그리고 보내주시면 되고. 다음에 이제 가족의 소비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키워드가 뭐죠? 가족의 소비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키워드가 뭔가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가족 구매 의사 결정이 되는 사항이 제가 한 서너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거에 따라서 공동구매 키워드는 그거에서 보시면 돼요. 다음에 가족 관련 마케팅 제품 개발 전략은 어떻게 된다? 약 한 3가지 정도가 있었죠. 요거 작성해서 오늘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